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국방 규격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국방 규격 정보는 군수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제조 방법, 시험 방법의 표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품명 보호와 공급, 그리고 재고 번호가 부여되어 양산 초읽기임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난달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 첫 납품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KF-21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KF-21 대당 단가를 알 수 있었는데요. KF-21 20대 계약은 총 1조 9,600억 원 규모로 전투기와 기술교범, 후속 군수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카이다의 입김이 제대로 먹혔는지 방사청은 먼저 20대를 계약하고 남은 20대는 추가 검증 시험 후 계약하는 20+20 양산 계획을 마련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첫 양산 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줄어 대당 가격이 1,200억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이와 국내 유수의 항공업체들의 원가 검증 작업을 통해 KF-21 대당 가격은 935억에서 940억 원으로 쥐어짜듯 맞추었고, 추후 10%가 가산되어도 대당 가격은 1,000억을 약간 웃돌 전망입니다. 올해 초 측정되었던 1,200억보다 훨씬 저렴해진 가격으로 한국 업체들의 피땀 눈물이 섞인 절감 노력이 통했다는 평가이죠. 카이 관계자는 F-35나 유로파이터, 라팔과 같은 경쟁 기종들은 이미 개발과 양산 개량 과정을 거치며 생산 체계가 잡히고 가격도 안정화된 경우라며, KF-21 역시 이번이 초도 물량인 만큼 다음 양산분부턴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과 비슷한 4.5에서 5세대급 전투기 가격이 옵션에 따라 1,500억에서 2,000억 이상까지 호가하고 있어 KF-21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KF-21과 함께 편대를 이루는 로우급 전투기 FA-50의 연이은 수출로 인해 FA-50과 KF-21의 혼합 운용 및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일 페루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FA-50 경전투기 도입 계약 체결에 앞서 FA-50의 부품들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페루는 현재 총 20대에서 24대의 FA-50을 도입할 예정이며, 특히 KF-21에 대한 공동 개발도 높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페루 네티즌들은 FA-50과 함께 KF-21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두 기종은 완벽한 로우 하이급 전략을 제공한다. 한국산 전투기들은 미국산 전투기급의 성능에 중국산 전투기급의 가격을 제공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FA-50과 KF-21을 함께 운용할 국가가 먼저 누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유럽 후보 7개국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페루로 모두 TFA-50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기서 특히 페루가 KF-21을 확보하게 된다면 페루는 남미 최강의 공중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페루는 카이의 해외 수출 사상 처음으로 고정익기 부품 해외 공장 설립을 허가받았고, 이는 생산 조립 공장 및 유지 보수 센터만 들었었던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보다 더욱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죠. 또한 페루의 유지 보수 및 생산 시설은 이미 KT-1 웅비 20대를 도입하면서 페루 공영 항공업체 세만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KF-21을 도입한 페루 공군은 명실상부 남미 최강의 공군 부대를 운용하게 될 것인데, 현재 남미 국가들의 공군 전력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풀업 경공격기인 필라투스 PC-7으로 33대를 운용 중이며, 전투기로는 F-5E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페루와 전쟁까지 치렀던 에콰도르의 공군은 2009년에 브라질에서 EMB-314 슈퍼투카노 18대를 인수하였고, 파라과이는 EMB-312 경공격기 6대를 운용 중입니다. 페루와 앙숙인 콜롬비아는 지상 공격기로는 슈퍼투카노 24대와 A-37 6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화된 A-37B를 대체할 목적으로 FA-50에 대한 관심도 내비치고 있죠. 현재 남미 내 가장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과 칠레인데요. 브라질은 F-39 그리펜 다목적 전투기 74기와 F-5M 전투기 42기를 보유하고 있고, 칠레는 F-16CD 다목적 전투기 10기 그리고 F-16AB 36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페루가 A4 레이더를 탑재한 20대의 최신형 FA-50 그리고 앞으로 5세대로 진화될 KF-21을 혼합하여 운용하게 된다면, 남미 내 크고 작은 해양 국토 영유권 분쟁들, 그리고 특히 페루 앞바다에서 싹쓸이 불법 조업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의 해상 민병대를 상대로 최고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국방 예산이 부족한 남미 국가들이나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FA-50, KF-21 혼합 운용은 전세계 로우하이 체계 중 가장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데요. FA-50, KF-21 모두 카이 사천 공장 고정익동에서 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높은 국산화율을 기록한 두 기종을 유지보수, 훈련, 부품 조달 등에서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비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통신, 전자적, 무기 시스템에서도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 T-50 개발에 참여했던
국내 기술진들 대부분이 KF-21 개발에도 동일하게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 FA-50 도입 시 구축됐던 현지 생산 공장을 KF-21 생산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죠. 특히 한국산 전투기로 로우하이를 구성할 경우 안정적으로 기술 및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긴박한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들은 동일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빠르게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의 주력 수출 품목은 K9, K10, K39, K2, K21 등 지상 무기에서 이제 앞으로 FA-50 KF-21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동아 카이 고정익 사업 수출 제한 실장은 FA-50 수출 확대는 분명 KF-21 전투기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죠. 이에 최근 프랑스 군사 매체 메타디펜스는 지난 1일 한국의 KF-21이 유럽 항공 산업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 방산 다크호스인 한국의 수출 품목이 이제 항공기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은 이미 K2 전차, AS-21 장갑차, K9 자주포, KSS-3 잠수함, 미사일 등으로 국제시장에 진입해서 서방제, 특히 유럽제 무기들 대비 꾸준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기 양산되는 KF-21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KF-21은 매우 균형적이고 매력적인 다목적 전투기로서 빠른 시간 안에 국제시장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KF-21 프로그램은 겨우 9년의 시간과 80억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되어 첫 시제기의 시험 비행 1년 만에 운용 적합 판정, 2년 만에 복제기를 포함한 시제기 5기 추가제작, 3년 만에 양산에 돌입하는 등 한국의 우수한 기술적 역량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현재는 내부 무장창 등의 부재 등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향후 반드시 5세대기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죠. 벌써부터 해외 외신들은 KF-21을 4.5세대가 아닌 4.75세대의 전투기라며 F-35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들이 앞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 확고한 지분을 얻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과제들, 그리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항공 기술에 대한 숨겨진 뒷이야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한국은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내로 말입니다. 최근 한국의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에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국내 굴지의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한국형 엔진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항공 엔진 분야에 몸담았던 하나는 현재도 제너럴 일렉트릭의 라이센스를 받아 TO10, KF-21 전투기 엔진 등 카이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 설계 능력도 갖춘 개발사로 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엔진 개발에 합류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은 2019년 세계에서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 여러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성공했습니다. 두산 측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 방식과 비슷하다. 우리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정부는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하나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작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기본 설계 단계부터는 두 회사 모두 단독 참여한다는 의사를 방위사업청에 건넸죠. 두산과 하나의 합작사 두한 엔진이 창설되면 강력해 보이고 좋을 텐데 항공제트 엔진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개의 부품들이 조립되어야 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독자적인 엔진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 뿐입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미국 지휘와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단 3개사가 전 세계 민간 항공 엔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항공 엔진 분야는 군사 기술로 치부되기에 국제 무기 거래 규정, 수출 관리 규정, 미사일 확산 방지 조약 규제로 기술 이전이 제한되어 해당 3개 기업들과 6개국들은 편하게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통제로 인해 하나와 두산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자체 엔진 개발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KF-21에 장착되는 엔진도 GE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허가 없이는 타국에 수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독자 항공 엔진 설계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꿈같은 일이자 큰 도전인데 현재 차근차근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9년 미국 항공 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인수하여 엔진 외형인 고형체 제조 기술에 이어 핵심 부품인 엔진 회전체 제조 역량도 확보했습니다.
김종훈 하나 USA 팀장은 회전체 기술을 확보하면서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모든 철강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덤으로 110여 개에 달하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제조 네트워크도 갖췄고, 한화가 항공 엔진과 관련한 기술을 대부분 터득한 만큼 몇몇 부족한 기술만 채우면 독자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화는 전 세계 항공 엔진의 메카인 미 코네티컷 항공 랠리에 4개 거점을 확보했는데요. 축구장 3배 크기가 넘는 26,454제곱미터 규모로 우리나라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한화의 글로벌 엔진 사업 거점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PW, G, 롤스로이스를 포함한 전 세계 유수의 항공 엔진 부품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이 일대를 이른바 항공 랠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화 미국 거점 출범식에서 PW 출신인 비토 모레노 코네티컷대 교수는 한국의 독자 엔진 설계와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한화가 지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10년 내 엔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PW 출신인 옴샤르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시니어 펠로우는 한국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만큼 향후 엔진 생산 분야에서도 얼마든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동안 국내 측에서 항공 엔진 개발 기간을 10년 내로 설정한 것은 많이 볼 수 있었지만 해외 전문가의 입을 통해 10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10년이나 걸린다는 건데 언제 개발하고 앉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인도와 중국의 사례를 보면 그 10년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실 인도도 항공 엔진 독자 개발을 선언한 지 30년이 지난 현 시점 아직도 개발해내지 못하여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한 뒤 이제야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전투기 엔진을 인도 내 공동 생산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으며, 중국 역시 수십조 원의 자금을 들여 이 10년 동안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현재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반쪽짜리 엔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보면 10년 내 한국 독자 설계 엔진 개발은 결코 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현재 엔진 기술력은 1968년의 미국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WS-15Z 엔진의 MTBO, 즉 장정비를 살펴보면 중국 측 발표를 토대로 500시간에 전체 수명은 1500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공식 발표를 100% 믿어줘도 장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500시간이면 운용 정기점검 시간은 기껏해야 200에서 300시간 남짓이라는 이야기인데, 1968년 F-15A에 달았던 F100, PW100 터보팬 엔진 운용 점검 시간이 270시간, 장정비가 600시간, 수명이 3000시간 내외였다는 것을 보면 현재 중국의 엔진 개발 수준은 아직 미국의 196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 중국은 운용 방식이 다를 뿐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순 없다라고 반박하겠지만, 단순히 엔진 자체의 수명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십 년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중국 엔진 기술의 한계와 소련제 엔진의 단순 카피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소련식 엔진들이 지닌 특징은 단기 수명 엔진을 많이 만들어 지속적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 시대 운용 방식과 절대적으로 맞지 않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비싼 전투기 엔진을 수입해서 300시간 돌리고 오버홀을 하겠습니까? 러시아 역시 과거 냉전 시절과 같이 대량 생산, 대량 소모라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엔진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PW 출신 미 항공 권위자가 10년이면 한국 엔진의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으니 한국 항공 분야 기술력에 대해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 미국인으로 10년이면 한국인 기준 5-7년 아닌가? 퇴근 찍고 와서 잔업하는 걸 교수님이 모르셨구나. 특히 최근 하나는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PW사와 함께 차세대 엔진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단순 라이센스나 기술 이전이 아닌 전투기용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적어도 PW사는 한화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한화는 지난 2014년부터 PW사와 RSP 계약을 체결해 국내 유일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항공 엔진 업체로 평가받았는데요. 특히 서플라이어 골드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 연속 12개월 납기일을 정확히 지키면서 단 한 차례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인증 마크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PW사와 10년간의 협력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은 것이죠. 또한 한화는 무려 세계 최초로 롤스로이스 PPAP 품질 인증을 받았는데요. 영국의 롤스로이스 대신 항공 엔진 부품의 양산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자격인 것입니다. 롤스로이스가 양산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전 세계 수백 개 파트너사 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이자 유일하죠. 사실 한화는 KF-21에 탑재되는 F414 납품 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국내 전투기 및 항공기에 탑재되는 엔진들을 오랜 기간 납품해왔는데요. 올해 4월에는 무려 항공 엔진 1만 대의 출하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공군 TA-50 훈련기에 탑재
탑재될 F404 엔진이었죠. 하나는 무려 1979년부터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를 시작으로 지난 45년간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 등 모두 1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조제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 엔진 전반에 걸친 기반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 장치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 생산할 수 있었죠. 특히나 45년 동안 총 5700대의 엔진을 유지보수 정비하는 등 국내에서 유일, 전 세계적으로도 MRO 시장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어 한화의 MRO 시장성이 확보된 데 이어 최근에는 페루의 24대 FA50 전투기 판매가 유력해 시장성을 더욱 늘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남미 군사 매체 SA 디펜사는 현재 페루는 한국으로부터 20에서 24대의 카이 FA50 전투기를 약 7억 8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의향서를 서명하고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죠. 한국 및 해외에 수출되는 T50 계열의 모든 항공기 엔진 역시 한화가 라이센스하여 생산하는 F404 엔진이 탑재되고, 또한 MRO도 한화 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과 경험 노하우를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체적인 항공 엔진 독자 설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0년 뒤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한국이 개발한 15,000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화 엔진은 10년 내 무조건 성공한다. 이글스가 10년간 애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결국 자충수에 걸린 건 인도네시아죠. KF-21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막장 행태에 따른 한국의 단호한 입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FA50 24대 구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페루가 KF-21의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과 어떠한 공동 협력을 논의할 수 없으며 결국 자국 항공 산업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남미 군사 매체 푸카라는 지난 7월 1일 페루 카이 FA50 구매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페루 정부는 한국 정부 및 카이사와 FA50 경전투기 20대에서 24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의향서 서명이 예상됩니다. 연말 이전에 추진될 이 계약은 약 7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페루 군 관계자에 따르면 목표는 36대의 KT-1 훈련기가 판매된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될 것인데, 20대는 페루 공군에 직도입되었고 16대는 세만이 현지에서 조립했습니다. 페루 공군의 후보는 FA50 외에도 브라질의 슈퍼 투카노스, 이탈리아의 M346, 미국 텍스트론사의 스콜피온이 있었지만, 브라질 투카노는 대공방어 및 공격 임무에 있어 FA50보다 성능이 낮고 오히려 KT-1과 성능이 유사했으며, M346은 낮은 가동률에 대한 후속 지원이 미흡했고, 스콜피온의 경우 10년 넘게 어떤 공군에도 판매하지 못한 이 항공기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국하에는 인도네시아의 KF-21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참여가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페루의 KF-21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페루는 운용이 중단된 미그-29와 이미 운용 40년을 맞이한 미라주 2000을 대체할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페루 공군 관계자는 F-16 도입이 거론되어 왔지만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보다 더욱 큰 엄청난 기술 도약을 이룰 수 있고 항공우주 산업의 사업 영역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페루가 FA50과 KF-21을 동시에 운용하게 된다면 이는 현재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KF-21 출고식 당시 보여주었던 페루 국기 레이저 커버는 이날을 위했던 것이었나. 한편 한국은 방사청과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인도네시아 기술 유출범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USB 7개 분량, 모두 20GB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중요한 점이 포착되었는데 해당 자료의 유출 시점이 올해 초가 아닌 무려 7년 전, 즉 KF-21 공동 개발을 시작할 바로 그 당시라는 것이었죠. 인도네시아는 애초에 처음부터 기술 유출을 노리고 KF-21 참여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게 국가냐? 이러한 추가 범행 증거들이 쏙쏙 나오자 인도네시아는 사업 퇴출에 대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리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지난 1일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오해, 흥분도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상황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우려는 무슨 우려? 한국의 입장은 단호한데요.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달 14일 다시는 절대 뒤통수를 맞아서도 안 되고 맞지 않도록 할 것이다. 중대기술 유출이 확인되는 대로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대든 소대든 기술 유출이 확인되었으니 일단 뭐 같은 국기부터 떼야 되는 거 아니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리 네티즌들은 상한마 애써 달래려 우리에겐 F-15EX가 있다는 정신적 자유행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F-15EX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되었다는 것을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한국과의 KF-21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또 국방장관인 프라보의 대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 F-15EX를 정치적 수단으로 구매하였고 결국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충수가 되었는데요. F-15EX의 제조사가 바로 최악의 항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보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아니 기업을 살리려 수준 이하의 항공사 전투기를 사야 하냐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일 미 군사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F-15EX 이글2 전투기 악몽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F-15EX는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5세대 항공기만큼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 오히려 공군의 퇴보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보잉의 연이은 사고로 인한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F-15EX의 도입은 모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순조롭게 납기가 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던 보잉사는 갑자기 지난 5월 F-15EX 전방 동체 문제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새로운 업그레이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댔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네시아 일각에서는 보잉 항공기를 불매하겠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보잉 민항 여객기들의 연이은 사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들은 단순히 여객기 자체의 성능 문제가 아닌 보잉이 지닌 회사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폭로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죠. 미국 항공조종사협회 대변인인 데니스 테이저 기장은 보잉 737을 두고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면서 보잉 항공기를 타면서 나는 느껴본 적이 없는 극도의 경계 상태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초 미 규제기관 연방항공청이 공개한 6주간 검사 결과는 단순히 기체 기술 결함 수준을 뛰어넘는 경악 그 자체였는데요. B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과 일반 엔지니어들 사이에 단절이 존재하는데 엔지니어들은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해 문제를 보고하기를 꺼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망한 채 발견된 고발자 존 바넷은 2010년부터 2017년 은퇴할 때까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일했는데 787 품질 관리자였던 그는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비행기를 만들려는 조급함이 안전하지 못한 관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압박을 받는 엔지니어들이 생산 라인에서 고의로 문제가 있는 부품을 비행기에 탑재했다라고 말했죠. 미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보잉인데 참 답답합니다. 보잉의 미래는 안 보잉.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보잉의 기술적 결함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인데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13분 만에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기는 3일 전부터 10번의 지연 운항을 했으며 사고 전날은 이륙 중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공조가 꺼지는 등의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었었는데 만약 이때 비행기를 상세히 점검했더라면 참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그러지 않았죠. 또한 2021년 1월 9일에도 보잉 747이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62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추락까지 걸린 시간은 15초, 이륙 약 5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또한 최근 2004년 5월 16일엔 468명을 태운 인니 가루다 항공 여객기인 보잉 747이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륙 직후 항공기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고 항공기는 다시 마카사르 공항으로 돌아갔죠. 가루다 항공은 코로나 기간 경영난을 겪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현지 언론들은 정비 인력 부족으로 항공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보잉의 엉터리 막장 회사 운영 방침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특유의 안일한 대처라는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인니 플러스 보잉은 비행기 추락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보잉의 F-15EX를 덜컥 계약한 인도네시아도 간 한번 제대로 큰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니 7년 전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게 아닌가 합니다.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주문한 F-15EX가 현재 빠르게 완성되어 제때 납품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 어째 빠르게 받는 게 더 불안한 건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어디 하나 볼트 빼놓고 조립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농담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요. 지난 1월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얼마 안 된 보잉 737 맥스는 비상구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를 빠뜨리는 실수로 인해 문이 떨어져 나가 급히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국내 네티즌이 올린 사진에서도 날개 주익에 볼트 하나가 혼자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야, 볼트도 환기시켜주는 친절한 보잉. 원래 보잉은 그렇게 타는 거란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현재까지도 보잉 측과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잉의 보상보다 철저한 사고 규명과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 속도 모르고 맘도 모르고 지 대선만 하는 프라보아가 한국과의 협상 오이를 지니려 보잉을 끌어들이는 순간부터 뭔가가 잘못된 것이겠죠. 현재 보잉의 이미지가 추락한 가운데 F-15EX 역시 불안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같은 4.5세대로 묶이는 KF-21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일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F-35 대 F-15 결국 스텔스 전투기가 항상 압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도 공군은 중국과의 지역 분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와 확장이 절실히 필요했고 미국 F-15EX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기능이 향상된 전투기가 필요하다.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 미 국방부는 F-15EX가 오히려 F-35보다 더 비싸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잦은 고장과 유지 보수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인도가 미국에서 생산된 5세대 전투기를 공급받는다면 중국은 매우 크게 반발하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군비 경쟁에 뛰어들며 압박하려 할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인도, 중국뿐만 아닌 아시아 태평양을 화약고로 만들기 충분한데 이를 미국은 원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F-15EX 구매는 임시 방편이어야 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사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중국 제니십 스텔스기에 대항할 수 있는 4.5세대 이상의 성능과 또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기체를 도입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전 세계에서 그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전투기는 오직 KF-21 뿐입니다. KF-21은 F-35가 탑재한 공대공 미사일, 암람 120, 사이드와인더, 미티어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거기다 라팔과 유로파이터 대비 2배 더 뛰어난 낮은 RCS 값을 갖추고 있어 동급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지닌 기체로 평가받고 있죠. 즉 인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국가들 중 중국에 대항하고 있는 그러나 5세대 스텔스를 못 얻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KF-21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니십과 KF-21이 공중전에서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 블록 1은 동급 우위로 보여지고 블록 2, 3에서는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록 1에서도 전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F-22와 일치하는 추력대 중량비, 익면화 중 공기 역학적 구조를 지닌 기체이기에 기동성에서 매우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췄으며 블록 2, 3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 탑재로 인해 F-35급의 스텔스 성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God, it looks so much like an F-22. It's kind of like a mix of an F-22 and an FA-18, isn't it? That's kind of what it looks like, doesn't it? Would you agree? And many doubted its purpose or its feasibility. But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T-50 and subsequent FA-50 combat variant, KAI or Korean Aerospace Industry, proved that they're quite capable of developing a supersonic jet. Now with a breakthrough into the European market, with Poland acquiring 48 of the jet, the future looks Poland have acquired some. That's really interesting, considering that's closer to Europe. Koreans' aircraft would probably be bought more by local countries, right? But for him to come to Europe and sell some as well, that's very, very interesting. I mean, it must be a good bit of kit, you know? It really does. Like, if you put that in front of me before I started learning so much about planes with you guys, I would have been like, oh yeah, that's the F-22. It's very interesting. firepower. Several variants were proposed for this new Korean jet. The C-103, a two-engine jet resembling a F-35, or the C-203, which resembled a Eurofighter or the future Chinese J-20. There was also the C-501, which was the least complex version with a single engine. Interesting. In the end, the C-103 design family was chosen because single-engine jets couldn't fulfill the requirements set by the government, and the C-203 design family was abandoned because the deal fell through with potential European partners. If they weren't going to exchange technology, then there was no chance that they were going to develop themselves. So they wanted technology from the Eurofighter. That's interesting. It's interesting. This whole thing is interesting because it means that not only are South Korea trying to work with Europe, but Europe are closing door and saying, no, we don't want to share this technology, which is also another very interesting aspect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Remember, speed is of the essence. From here, the development of the C-103 family changed throughout the years. Notice how the design morphed more and more from an F-35 to the F-22 Raptor. Yeah. And the final, the C-109, which was approved for the prototype phase, bears a striking resemblance to the F-22. It really does. The nickname, the Korean Raptor. I like that, the Korean Raptor. I like that name for it. I think that's kind of cool in a way. But there are also some other features about this jet that really do make it a game changer. It's an interesting video. It's an interesting aircraft that I didn't know much about, to be honest with you. And I'm a bit confused about the whole thing, if I'm honest with you. Lockheed Martin gave away some intel to do it, but it's still a relatively cheap aircraft. It just doesn't make any sense to me.
But as that Chinese fighter pilot, you're going to be flying around looking for those high value targets, trying to take them out. So if you got into a turning fight with an F-22 as a J-20 pilot, I don't believe it's going to fare very well for you. So try to avoid that, all right? The J-20 has that massive delta wing, which is gonna bleed off energy incredibly quickly. Now, it does have canards in the front, so the nose authority that you're gonna get on your first move, if you are in a turning fight, will be relatively decent, but you're gonna get one move and you're gonna bleed off so much energy as that Raptor basically stops in space and becomes an Apache helicopter and starts to fire AIM-9Xs at you with prejudice. And those AIM-9Xs are actually a Block 2 version of the AIM-9X, which are actually low observable themselves. So these things can hang in the airstream as the Raptor pilot flies around looking for you as that J-20 pilot. So when it comes to BVR, I would say that the J-20 does have an advantage if it's able to execute the tactics and techniques we discussed before, but the Raptor is also going to be out there lurking, just waiting for that J-20 to make any mistake. And if any mistake is made by that J-20 pilot, you can bet the F-22 pilot will be sitting there waiting to just punish that mistake with zero apologies. And then if it's a turning fight, the F-22, in my opinion, has a decisive advantage due to its thrust vectoring and ability to basically just stop in space and use its Block 2 AIM-9X to prosecute an aircraft that is much larger and much less maneuverable. And then if the F-22 needs to separate from the fight, it's gonna be able to plug it into Max Afterburner and get out of there faster than a one-hit wonder's music career ends. Because the speed advantage goes to that F-22, and especially if they can make that J-20 pilot lose sight as they separate, it's just gonna be game over, and the F-22 is gonna be able to get distance and spacing, and then fire a fire and forget missile on its way out as its parting shot and say, sayonara.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기술 유출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관련자들은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한국 KF-11에 대해 두 번 다시 접근을 금지해야 하는 명령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KF-11은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인데요. 지폐가 남에 의해 구겨진다 해도 그 가치를 잃지 않듯 KF-21 역시 이미 지난 1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그 가치는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욱 높게 비상하고 있는 KF-21이죠. 오늘의 한 줄 평. 인니 이행시 인지보니 니가 중국이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닌 산업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다. 지난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전투기로 불리는 FA-50의 페루 수출이 사실상 확정된 것인데요. 지난달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양국 실무진들이 만나 FA-50 부품 공동 생산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FA-50에 사용되는 기계 판금 등 주요 부품들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부품들은 페루가 앞으로 도입하게 될 20대의 FA-50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투기 도입 이전에 먼저 부품 생산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것은 앞으로 카이가 잠재적 수출국 대상으로 어떠한 판매 전략을 취할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기술진의 우수한 역량과 후속 지원 서비스 그리고 생산 기술 이전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제품 수출과 함께 현지 생산 또는 현지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타국의 여러 경쟁 기종들을 제치고 카이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필승 전략 중 하나가 되고 있죠. 카이는 PBL 사업으로 불리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수명 주기간 무기 군수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카이는 현지 기술진들이 겪을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교육시켜주는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첨단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MSE로 불리는 항공기 생산 시 사용되는 공정 수행용 지원 장비의 경우 폴란드 FA-50 수출 당시 2대가 지원되었고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스키 기지에는 카이 파견 기술진들 약 80명이 상주하며 폴란드 FA-50 운용 및 조립 그리고 운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설계 개발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이 아닌 조립과 생산 그리고 운용과 관련된 기술들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해당 국가는 생산에 관한 기반 기술과 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추가 후속 사업을 통한 금전적인 이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윈윈인 것이죠. 실제로 페루 역시 이미 지난 2012년 카이의 KT-1 웅비 20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4대는 한국에서 직도입 나머지 16대는 페루 현지에서
페루에서 조립하여 제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페루의 항공산업 역량을 크게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죠. 카이 협력 현지 업체로 페루 국방부 산하 국영 항공기업인 세만이 선정되었기에 사실상 전 국민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은 KT-1 웅비였는데요. 당시 페루 군 관계자들은 이 TV를 통해 한국 최초의 순수 독자 기술 개발의 항공기 성능에 극찬을 하였고, 특히 한국과 페루에서 진행된 기술진들의 교육은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El KT-1 es una aeronave de Sky, Korea Aerospace Industries. El proyecto es por 20 aeronaves, las 4 primeras fabricadas en Corea y las últimas 16 son fabricadas por nosotros acá en estas instalaciones. Ese primer avión, el número 419, fue como el nacer de un hijo. Tienes unas sensaciones especiales de haber visto desde que era solamente lata, cómo fue poco a poco integrando cada uno de los sistemas. KT-1 es un avión que tiene los mejores sistemas incorporados de los principales fabricantes en el mundo. De ser netamente reparadores, ahora somos constructores. Yo soy Fabián Martínez, piloto e instructor de las aeronaves KT-1P. Yo fui encomendado, seguí un curso en la República de Corea para entrenarme junto con otros pilotos y poder traer esa aeronave y dar instrucción en la misma. Dentro del proceso de selección que realizó la Fuerza Aérea para poder viajar al país de Corea para ser capacitados. Personalmente uno logra sus objetivos, que es en la vida como mecánico de aviación, que es llegar a tener un intercambio tecnológico. El punto que mayor le sorprendió es de que al inicio del proyecto la falta de experiencia era notorio, pero pasando el tiempo, el aprendizaje acelerado y la rápida eficacia que iban tomando velocidad. Aparte, en el ámbito de la transferencia tecnológica, el SEMAN no ha obtenido el objetivo del 100%, sino del 200%. Por ende, si KT-1P de Perú para el mundo. 전 세계의 군비 증강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완제품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최근 방산 무기 거래는 현지의 공장을 건설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역량 증진, 그리고 현지 기업 참여 조건이 기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FA-50이 판매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까지 모두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며, 페루는 아예 기계와 판금과 같은 주요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같은 현지화 전략을 카이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카이는 폴란드의 생산 공장을 포함해 MRO 센터까지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로써 FA-50의 대유럽 진출의 발판이 될 허브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카이가 지닌 기술적 역량과 경험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최근 이탈리아는 독일 레오파르트 2A8 125대 도입 계약을 돌연 취소했는데, 제조사인 KNDS 측에서 이탈리아 현지 생산에 대한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KNDS는 상세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독프 합작 회사로 설립된 가운데 이탈리아 업체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마진을 남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지 공장 건설과 같은 경험과 노하우도 매우 부족하여 납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국은 가능한데요. 이미 페루에 수출된 KT-1 웅비 때부터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완제품 성능, 빠르고 확실한 납기 준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도입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연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한 국가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T-50 계열 항공기 및 KF-21 수출은 장밋빛 전망이 그려지는 반면, 한국의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산 항공기들은 앞으로 수출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완제품이야 눈 가리고 판매하면 된다 치지만, 생산과 관련된 기술 이전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쉽게 말해 중국은 이전해줄 기술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FA-50 경쟁 기종으로 알려진 JF-17, L-15의 완제품 수출 실적은 보유하고 있지만 그 어느 국가에도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준 적은 없는데요. 파키스탄에 JF-17 생산 공장이 있지만 이는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국이었기 때문이지 중국이 기술을 이전해주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CCTV 산하 국영 군사 채널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죠. 중국이 자랑하는 L-15 경전투기의 개발 공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에
공개에서 드러난 중국의 생산 기술력 수준은 참혹했고 도저히 기술 이전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투기의 피복제 평탄화 과정을 사람이 직접 망치로 두드리며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첨단 공정이랍시고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 웃음 포인트입니다. 这里是猎鹰 L15高教机的诞生地，不仅如此，可以说这里是中国航空工业的诞生地之一。1954年，新中国的第一架飞机出教5就是在这里飞向蓝天。60多年来，洪都集团专注于教练机的生产和研制，研制出出教6、K8、L15等一系列明星飞机，被称为中国教练机的摇篮和基地。飞机制造都有哪些黑科技？现在我就带大家去一探究竟。 这里是一个钣金加工车间，整个车间呢，除了机器的轰鸣声，此起彼伏的是敲敲打打的声音。那么这是工作人员在敲打飞机的零件。为什么飞机的零件需要靠人工来敲打呢？这是因为它的每一个部件对平滑程度要求是很高的。您看这样一个部件，它是飞机身上一个常见的整流罩的部件，它的折弯处是非常平滑的，不会出现平直的棱角，这是为了受力均匀，防止折弯处出现裂纹。 我在这里还发现了这样一个细节，工作人员使用的锤子，它是一个木质的材料。那么使用这样的工具呢，也是为了防止零件的表面受损伤。而在所有的飞机零件中，对平滑程度要求最高的是蒙皮。现在我们一起去看一看。 蒙皮也就是飞机的表面，因为它直接接触空气，在接触到空气的作用力之后呢，会将作用力传递到和它相连的机身、机翼和骨架上，因此对蒙皮的要求是非常高的。不仅要求它可塑性强、强度高，还要求它的表面绝对平滑。那么我身后的机器呢，正在进行的就是蒙皮的加工。它通过这样一个模具，将原材料压形成相应的形状，就完成了蒙皮加工的过程。 看到这样的模具，就是我们平时所乘坐的民用客机的机身的模具。通过这个模具，就能够生产出一张相应形状部件的蒙皮。而为了实现表面的绝对平滑，之后装在蒙皮身上的铆钉，它的凹凸程度不能超过0.1毫米，比一根头发丝还细。你能想象吗？早期的蒙皮它还是布制的，也就是一层纺织材料。 附在木质或者金属架上，再覆盖一层不透气、不透水的材料来满足飞行需求。现在的蒙皮已经是镁合金、铝合金等材料，高性能的飞机采用钛合金和复合材料。 물론 항공기의 특성상 사람이 직접 수작업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현재 유수의 항공업체들은 일부 과정을 제외하고 80% 이상을 산업 로봇과 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자연스럽게 오차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항공기는 수십만 개의 부품들이 조립되고 다양한 공기 역학적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에 매우 일정하고 균일한 공정이 필수적인데요. 그러나 중국은 망치로 두드려 평탄화를 하지 않나, 사람이 글라인더로 자르고 있질 않나, 피복제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질 않나, 딱 봐도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려 2010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여 90% 이상의 공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중국의 생산 공정을 보다 한국의 생산 공정을 보면 눈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형 원자재를 입고합니다. FMS, 디퍼링, CMM 등 특허 기술로 전 공정 자동화, 오축 가공 기술로 전면과 후면을 깎아줍니다. 3분 간격 스케줄링으로 로봇 가동률 90% 이상 유지. 가공 후 먼지를 자동 세척합니다. 레이저 유도 기술로 사람 없이 운반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합니다. 모서리 다듬기 공정의 자동화로 작업 시간이 8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 표면 결함 검사 중입니다. 3차원으로 치수, 정밀도 등을 검사. 두께가 맞는지 로봇으로 측정합니다. 완제품을 출하합니다. 특히 영상을 통해 확인된 카이의 A350동의 경우 원자재 입고부터 출하되는 순간까지 100% 모든 공정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고도화되어 있는 체계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 무려 1만 제곱미터 넓이 공장에 작업자는 불과 24명뿐입니다.
이마저도 3교대로 근무하니 공장에 체류하는 근로자는 총 8명인데요. 과거 항공기 생산 라인의 풍경을 떠올려 본다면 24명에 불과한 작업자의 수가 체감되기 힘들 정도이죠. 특히 A300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A300의 구조물을 작업하는 공장인데 에어버스 주요 협력사 중 완전 자동화 방식을 채택한 곳은 오직 카이의 사천 공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며 특히 이 자동화 장비 중 80%를 카이가 직접 자체 개발한 것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공기술, 운영기술, 자동화기술, 데이터 기술 등이 수반되는 스마트 팩토리는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외 신인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누구든 이 공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 바로 계약 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에는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첨단 기계들의 오체율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중국 훈련기들이 현재 FA50에 밀려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도입국들은 생산 기술 이전을 원하지만 중국의 기술 이전 커리큘럼은 망치 잡는 법, 망치 두드리는 법, 피복제를 사람이 나르는 법 따위일 테니 사실상 이전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한편 카이의 A350동뿐만 아니라 현재 T50 계열 항공기 그리고 KF-21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정이동 역시 수많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공정 과정 중 유난히 눈에 띄는 장비는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입니다. 쉽게 말해 전투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는 로봇이죠. 전투기 제작 과정에선 용접이 사용되지 않는데요. 용접을 하게 되면 고온으로 인해 동체의 형태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체 변형은 바로 비행 불안정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망치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무튼 이에 용접 대신 구멍을 뚫고 볼트와 리벳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직접 전투기 동체에 구멍을 뚫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은 주익과 미익에만 17,000개가 넘습니다.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어깨가 갈려나가게 되겠죠. 특히 전투기 주익은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드는 만큼 한 번에 구멍을 뚫는 것이 불가능한데 구멍 하나를 사람이 뚫는다면 3번에 거쳐 1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멍 하나에 말이죠. 그러나 LRDS를 이용하면 사람이 뚫을 때보다 시간이 84% 이상 단축되는데요. 특히 카이에서 도입한 국산 LRDS의 경우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합돼 더 효율적이며 단 1%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도입한 파스, 즉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역시 카이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 중 하나인데요. 기수와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짐이 없이 설계도대로 맞춰주는 자동 정렬 시스템입니다. T50에 처음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더욱 개량시켜 KF-21 조립에도 투입되었죠. 가상의 3차원 공간에 좌표를 설정한 뒤 레이저 트래커를 이용하여 전방, 중앙, 후방의 포인트에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인 만큼 오차율은 1000분의 1인치 이하이죠. 이처럼 한국은 단 1000분의 1인치 오차율도 없애기 위해 첨단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망치로 뚝갑해서 항공기를 만들고 있으니 날고 있는 것이 기적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산 전투기의 판매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것이죠. 전해줄 기술도 없거니와 망치로 망친 전투기 누가 사겠습니까? 오늘 한 줄 평. 중국산 전투기가 방수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平常洗车时拿那个水咔一冲，不行。对，如果水渗到这个蒙皮里面，下面都是机件，都是这个金属的，容易生锈。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